파트 2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0페이지, 프린트 9페이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프린트를 채운 뒤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50페이지의 능동수송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확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은 분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했었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평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학에서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높은 곳은 위치 에너지가 많은 거고 낮은 곳은 위치 에너지가 적은 곳이죠.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열의 이동을 생각해보면요. 열도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손으로 얼음을 만지면 손은 열을 빼앗겼죠. 얼음한테.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데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물질이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필요할 때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능동수송입니다. 이 능동수송은 농도 기울기를 거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에서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지만 능동수송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또는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수송 방법에는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능동수송도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 일어납니다.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 일어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있었죠. 뭐였냐면 확산 중에 촉진확산이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했죠. 네,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하는 것은 능동수송과 촉진확산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산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니까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물질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능동수송은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세포 안과 밖의 농도를 서로 다르게 유지해야 될 때 이 능동수송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수송을 해야 될 때, 농도를 거슬러서라도 한쪽 방향으로만 수송을 해야 될 때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 소장에서 양분 흡수, 세뇨간에서 재흡수, 뿌리털에서 무기양분을 흡수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소장에서 양분 흡수 이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소장에서 영양분의 최종 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생성이 될 텐데 얘네들을 흡수하지 않으면 다 배출이 되겠죠. 노폐물로. 배설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소장에서는 분해된 영양소의 최종 산물을 세포 내로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흡수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능동수송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비록 계속 흡수를 하다 보면 세포 밖에 영양분의 농도가 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될 때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능동수송의 방법으로 흡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세뇨간에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흡수할 때, 뿌리털에서 무기양분을 흡수할 때 방향을 항상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흡수를 해야겠죠. 그럴 때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수송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적혈구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능동수송은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이 밑에 그림에 이 보라색의 나트륨 칼륨 펌프, 이 보라색의 막 단백질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릅니다.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될 게 얘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얘는 항상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요.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안쪽에 있는 나트륨 3개가 결합을 합니다. 나트륨 3개가 결합을 하면요. 결합을 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소모하죠. ATP가 인산기를 하나 잃어서 ADP가 되고요. 인산기는 이 막단백질에 붙습니다. 그럼 얘가 모양이 바뀌어요. 아까 이렇게 돼 있던 애가 모양이 바뀌면서 나트륨을 지금 세포 바깥으로 배출을 했습니다. 그럼 나트륨을 세포 바깥으로 배출을 하면 밖에 있던 이 칼륨이 이쪽에 와서 붙어요. 나트륨을 내보내면서 열렸던 단백질에 칼륨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막단백질의 또 모양이 바뀌고 그러면 칼륨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운반체 단백질은 구조 변화를 통해서 항상 나트륨은 밖으로 내보내고 항상 칼륨은 안쪽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항상 세포 밖은 나트륨 농도가 항상 높고요. 세포 안은 칼륨의 농도가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요.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이 항상 고농도다. 그 다음에 세포 안쪽은 칼륨이 항상 고농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나트륨은 3개를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2개를 안쪽으로 들여보내기 때문이다. 이 3개, 2개는 여러분이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나트륨은 항상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항상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할 때의 방향, 나트륨이 어디로 이동을 시키는지 능동수송의 방향. 그래서 결과로서 나트륨은 세포 밖과 안을 비교했을 때 항상 세포 밖이 고농도고 칼륨은 세포 안과 밖을 비교했을 때 항상 세포 안이 고농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러분이 생명과학 1에서 신경세포막의 휴지전이를 유지할 때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을 항상 3개를 퍼내고 칼륨을 2개를 들여보냄으로써 세포 안팎에 삼투평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나가죠, 세포 안으로. 그러면 세포가 쪼그라들거나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적혈구가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팎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의 그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어떤 수송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어디가 고농도고 어디가 저농도죠? 물질이 이쪽이 많으니까 고농도고 이쪽이 저농도죠? 그럼 가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고 막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확산 중에서도 촉진확산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는 가는 촉진확산이다. 그 다음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질이 조금 있는 곳에서 많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는 것은 농도 기울기를 역행한다는 거고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때문에 얘는 능동수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촉진확산과 능동수송 둘 다 막단백질을 쓰지만 여러분이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냐 아니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냐 이 방향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51쪽에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온들, 그리고 기체 분자들,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들은 확산이나 능도 수송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단백질과 같은 물질은요. 그 방법조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이런 것들은 막으로 둘러싼 소낭을 만들어 이동을 시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포 내 섭취라는 것은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거겠죠? 세포 외 배출이라는 것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걸 거고요. 그래서 방향은요. 세포 내 섭취라는 것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세포 외 배출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 두 방법 전부 다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세포 내 섭취부터 보겠습니다. 세포 내 섭취는요. 세포 밖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막이 약간 이 세포막이 이쪽이 바깥이고 이쪽이 아니에요. 세포막이 약간 안쪽으로 함입이 되면서 얘를 둘러쌉니다. 얘를 둘러싸면서 아예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합쳐지면서 똑 떨어지면서 이 고체의 물질을 둘러싼 주머니가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소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 들어와서 필요한, 만약에 얘가 뭐 소포체에서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면 이 소낭이요. 소포체로 가서 소포체 막과 또 합쳐집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물질이 만약에 이 세포가 백혈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백혈구여서 밖에 있는 세균 같은 물질을 잡아먹어야 된다. 그래서 백혈구를 이렇게 식세포 작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세포 내에서 누구랑 만날까요? 세포 내에서 우리 지난 시간 예전에 배웠던 리소솜과 합쳐지겠죠? 리소솜은 안에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 소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소기관이었고요. 그럼 세포 밖에서 들어온 이런 이물질을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안으로 들여보내면 세포 내부에 있던 리소솜과 합쳐지고 리소솜 내부에 있던 가수분해 효소가 이 세포 밖에 들어온 이물질을 분해하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소낭으로 둘러싸져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소기관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분해를 해야 된다면 리소솜과 만나서 분해가 되는 거고. 세포 외 배출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외로 배출하려면요. 일단 내가 세포 안에서 합성된 물질이나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물질을 이렇게 소낭으로 만듭니다. 막으로 싸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세포 막과 가까이 오면서 세포 막과 합쳐져요. 세포 막과 합쳐지면서 얘는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호르몬이나 효소 같은 거, 뭐 소화효소들, 세포 밖으로 배출할 때는 골지체 배울 때 한번 봤었어요. 골지체에서 분비소낭, 운반소낭을 만든 다음에 얘가 세포막과 이렇게 합쳐지고 그러면 내부에 있던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었던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이 있었죠? 가장 먼저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법에는 우리 제일 먼저 배웠었던 확산 그리고 삼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에는 오늘 배운 능동수송 그리고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은 다시 막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단순 확산과 그 다음에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촉진 확산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막단백질을 사용하는 애들을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막단백질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송이 사용을 했고요.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은 사용하지 않고요. 삼투는요. 물이 이동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물은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재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세뇨관 이런 데서는 재흡수할 때 물을 많이 재흡수를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막단백질을 이용을 합니다. 얘는 물의 경우에는 세모라고 쓸게요. 물은 그냥
막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인지질 이중층 이동할 때도 있고 막단백질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세모니까 얘는 3투는 잘 안 물어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단순확산, 촉진확산, 능동수송에서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단순확산의 속도. 자, 속도는 농도 차이가 클수록 얘가 농도차 속도. 농도 차이가 클수록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래프였고요. 촉진확산은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해지는 그래프였죠. 그 다음에 능동수송도 이렇게 됐었던 이유는 얘는 막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운반체 단백질이 포화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 없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일정 농도차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고요. 능동수송도 마찬가지로 막단백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X축과 Y축은 단순확산일 때랑 똑같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3투와 세포내서투 세포의 외출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이 그래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쓰도록 할게요. 속도. 그 다음에 예시. 단순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은 무극성이고 크기가 작은 기체분자들. 주로 폐포와 모세혈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해서 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촉진확산은 아까 나왔듯이 나트륨, 칼륨 이온의 통로를 통한 이동,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능동수송은 나트륨, 칼륨 펌프였죠?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는 다른 애들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촉진확산을 통해서 이동했던 것들은 또 포도당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능동수송을 이용했었을 때는 모세혈관이 아니라 소장에서 양분 흡수 등 이렇게만 쓸게요.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을 통해서 이동했던 거는 단백질, 즉 호르몬이나 효소 배출할 때 또는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물질, 세균 같은 애들. 이런 예시까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확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가 없는 학생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화면을 보고 풀고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가는 물질의 이동 방식 1과 2를 나타냈는데요. 이 1과 2는 능동수송과 촉진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한번 볼게요. 1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죠. 얘는 그러면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이동을 하니까 능동수송일 거고요. 2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니까 얘는 촉진확산이겠네요. 얘가 촉진확산. 그 다음에 나 그래프 보겠습니다. 나는 물질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세포 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C는 여기 있는 C는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기억의 세포 밖 농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렇게 배양액이 있는데 이 배양액에 기억을 넣었대요. 기억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포를 넣었대요. 이렇게. 얘가 세포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C는 세포 안에 있는 기억의 농도와 세포 밖에 있는 기억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세포막에 능동수송의 방법이 없다면 확산일 때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C가 안팎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라니까 만약에 촉진확산의 방법으로 기억이 이동하는 거였다면 여기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어야 돼요.
왜냐면 촉진학산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양쪽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같아지고 이후에도 기억의 세포환 농도가 더 높아졌죠? 그 말은 지금 양쪽의 농도가 같아졌는데 기억의 세포환 농도가 높아졌다는 건 기억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억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처음에 농도가 같아졌으면 확산이면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들어왔다는 거는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했다는 거죠. 기억이 지금 같은 상태인데 기억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면 세포 안은 기억의 농도가 높아지고 세포 밖은 기억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적고 많은데도 계속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니까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면 얘는 능동수송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쓰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구간 A에서 기억의 이동 방식. 구간 A에서 기억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계속 능동수송을 쓰고 있는 거죠. 원의 방법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2에 해당한다. 인슐린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능동수송도 아니고 촉진확산도 아니고 얘는 세포 외 배출입니다. 인슐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능동수송이나 촉진확산의 방법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얘는 소낭을 이용하는 세포 외 배출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양액의 기억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보겠습니다. 자, T1이랑 T2예요. 그럼 지금 T1이나 T2나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지금 세포 안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T1일 때보다 T2가 세포 안의 농도가 더 높죠? 그럼 T2일 때 세포 밖에 남아있는 기억은 더 적겠죠? 왜냐면 지금 전체의 기억의 분자 수는 똑같은데 계속 안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T2일 때 기억의 세포 안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에 기억의 농도가 더 높다는 거는 밖에는 더 조금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배양액의 기억의 농도는 T2일 때가 높은 게 아니라 얘는 T1일 때가 높죠.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긴 설명을 하자면 능동수송이나 촉진확산이나 둘 다 이 막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정해지는 그래프를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는 촉진확산이랑 단순확산의 확산 속도를 비교할 때 봤었죠. 그런데 능동수송도 막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의 그래프가 촉진확산 그래프랑 똑같은 양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고는 촉진확산인지 능동수송인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지 않고 복습하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우리 학교에 만나서는 4단원 효소부터 함께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